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무역 제재, 기술 제재, 정치적 제재까지 막 이렇게 전방위로 하지 않을까. 대단한 사업가잖아요. 중국을 완전히 사업 대상으로 봐가지고 이번 기회에 완전하게 무릎 꿇히려고 전략을 쓰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자, 두 번째 중국 경제 여쭤보려고 하는데 요즘 워낙 중국 경제 관련 안 좋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지금 중국 경제 어떻고 소비, 투자, 뭐 수출 어떤 상황인가요? 중국 경제는 정말 안 좋죠. 미국 경제는 아직 나쁜 상황은 아니고 나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는 거고, 중국 경제는 지금 나빠도 지금 한참 나쁘다. 뭐 2021년 중반 이후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경기가 막 급전직하로 막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 다른 거보다는 뭐 일단 중국 정부가 20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3금 정책이라고 했나? 세계 뭐 레드라인 정책 해가지고 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뭐 부동산 개발회사들한테 뭐 대출을 해주지 말아라. 뭐 이런 정책을 막 쓰면서 자금줄이 막 조여온 거예요. 일단 부동산 개발회사라든가 건설회사들. 또 뿐만 아니라 소위 건설한 그 아파트, 소위 주택을 사야 되는 그 개인이 입장에서 생각하면 집에 갇혀 있는데 완전히 경제 봉쇄를 하고 있는데 나가서 무슨 주택을 새로 사고 뭐 그럴 여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더군다나 경제는 막 주저앉고 내 소득도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막 엄청나게 얼어붙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잘 아시잖아요. 뭐 헝다, 완다, 비구이안 뭐 이러한 우리가 정말 전에 들어보지도 않은 이제 중국에 있는 개발 회사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건설 회사들 이제 이름까지도 알고, 이 회사들이 지금 뭐 실제 이제 헝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큰 이제 개발 회사인데 지금 부도 처리가 이제 돼버린 상태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비구이 아니라 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GDP에서 한 건설 부문이 차지하는 게 한 25%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더군다나 가계 부문에서 생각하면 이 속에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그 부분이 전체 내 자산이 자산 중에 한 70% 가까이가 다 부동산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죽으니까 당장에 전반적인 경제가 다 죽고, 더군다나 이 소비자, 가게들도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쪼그라들고 있는데 무슨 소비를 하겠어요. 그래서 소비도 위축이 되고, 투자라는 게 그 속에 보면 건설 투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장비 투자, 소위 이제 여러 기계 설비 투자라고 하죠. 또 거기는 이제 R&D 투자, 이제 기술 투자가 이런 게 있는데,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이 건설 투자가 너무 커요. 그래서 시멘트로 지은 집,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빗으로 지은 집, 또 빗을 내서 또 더 한다, 빗으로 지은 집,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너무나 이제 경제를 그동안 건설 분야를 막 키워가면서 이렇게 막 고속 성장을 해왔는데, 그게 지금 거의 한계에 온 것이 아닌가. 중국 부동산 기업 파산 이슈도 있었는데 중국에 또 1억 3천만 집 빈집이 있다고 하던데. 뭐 그런 얘기 나온 거는 뭐 벌써 지금 꽤 오래됐어요. 제 기억에는 2020년인가 21년에 북경대 무슨 경제학과 어떤 교수가 그걸 뭐 인공위성을 촬영해가지고 꺼진 집을 보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 정도면 앞으로 한 10년 동안 집 안 줘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 뭐 그 정도는 아니어도 상당히 어쨌든 빈집은 많이 있다. 빈집이 많다는 거는 분양이 안 된 집도 있지만 분양이 되어서도 그냥 갖고만 있는 거예요. 이 중국인들은 집 벼 있어? 그래 그냥 계속 벼놓지 뭐. 이렇게 해놓고 그걸 팔지도 않는 상태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만만디로 가는 사람들도, 실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장에 자꾸 물건을 내놓게 되면 그럼 이제 집값이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전반적인 그게 이제 가계 소비를 줄이는 게 되고, 또 그것이 건설 투자를 이제 자꾸 약화시키는 거고, 건설 분야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기업들이 또 이제 부도 상황이 되고, 또 거기에 물려 있는 소위 그 지방 정부들, 그리고 또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제 같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되니까 이거 뭐야 해서 이제 외국인 투자까지도 이제 확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이제 통계 자료를 봤더니 2021년 기준으로 보면 2021년에서 지금 2022년까지 한 절반으로 줄었다가 다시 더 줄어들어서 2년 전에 비해서 한 지난해 FDI가 외국인 직접 투자가 중국으로 들어온 게 한 1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내국인 투자도 잘 안 되고, 외국인 투자도 잘 안 되고, 소비도 잘 안 되고, 그나마 이제 그런 수출이 남았잖아요. 수출도 보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이러한 뭐 패권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수출도 만만치 않거든요. 수출도 지금 뭐 성장하기가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태. 보통 우리가 GDP 잡을 때는 그냥 총 수출을 잡는 게 아니라 총 수출에서 총 수입을 빼거든요. 수입도 줄어가지고 순수출은 약간 늘어나서 약간 기여하는 것으로 플러스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지난해 중국이 5.2% 성장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믿으시나요?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이 믿는다고 그래요? 저는 안 믿어요. 말씀하신 중국 경제 성장률이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한때 미국을 이길 수도 있다라고 했던 중국인데 경제 성장 발목 잡고 있는 건 근원적인 문제가 있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당장에는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사람들을 너무 경제 봉쇄를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아예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하는 그 가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가 갇혀 있으니까 이거 뭐야 해가지고 설사 이제 병세가 이제 지난해 1월부터 풀렸잖아요. 풀려도 나가가지고 돈 써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또 되면 이거 정부가 우리한테 보조금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는구나.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돈을 벌면 그거 저축을 하려고 그러지 소비를 안 하려고 한다는 게 있고 또 이 봉쇄 기간 동안에 기업들 얼마나 많이 무너졌겠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살아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게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수출도 잘 안 되고 더군다나 외국인 투자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또 하나 있다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시진핑 정부가 이제 3기에 들어서면서 더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공산당 일당 독재로 자꾸 강화되면서 경제 효율성이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를 저는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굉장히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진핑 정부 정책으로 인해 중국이 힘들어진 근본적인 이유도 있나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 정부가 2012년에 이제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등장하면서 내세운 그 기치가 바로 뭐냐면 중국몽이에요. 중국몽. 중국몽이라는 게 뭐냐면 중화민국의 그 부흥을 다시 한번 해보자. 이 중화라는 게 뭐예요? 그게 내가 전 세계의 중심이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한테 배우고 우리한테 조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청나라 말기에 이게 그 유럽 열강에 완전히 침략당하고 그래서 일본에 그 또 침략당하고 그러면서 홍콩도 뺏기고 뭐 이런 정말 굴욕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굴욕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그렇게 안 하겠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국 전체를 하나로 통일하겠다. 그래서 뭐 소수민족까지 포함해서 그 대만까지 다 포함하는 그 통일을 하겠다는 것 하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인민들을 전부 다 이 중산층을 많이 키워가지고 모두가 다 더불어 사는 그러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그게 진정한 사회주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 또 군사 강국을 만들겠다. 또 동시에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직접 말은 안 하지만 미국과 패권을 겨루는 그러한 강국으로 키우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점점 더 어떻게 되냐면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미국과의 대립각을 더 아무래도 심하게 세워야 될 수밖에 없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중국의 지도체제가 결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가 되어 있는데 이걸 더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걸 그냥 풀어놓으니까 그동안 어떻게 됐어요? 사회 양극화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소개하는 테크 기업들 막 이런 테크 기업들 왜 2020년에 철퇴를 맞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거 뭐야? 너무 사회 양극화가 많이 심화되고 그래서 얘들을 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알리바바부터 해서 때렸고 또 그래서 또 부동산 분야도 또 보니까 이게 너무 사회 양극화를 심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3 레드라인 정책도 나왔고 또 보면 이게 보니까 너무 사교육 많이 시키네. 그래가지고 또 소위 얘기하는 온라인 뭐 교육기관 또 막 철퇴를 때렸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 현재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이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코로나와 맞물려서 벌어지면서 이 중국이 드디어 이제 소위 피크 차이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거의 고점에서 이제 내려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이나 피크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동의하시는 거 그렇게 같아요. 보는 거고요. 차이나 피크론이라고 하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중국이 전 세계에서 이제 GDP로 보면요. 차지하는 비중이 한 어느 정도 한 18% 정도 되거든요. 미국은 어느 정도 되면 한 25% 정도 돼요. 다시 얘기하면 2022년 기준을 하면 당시에 전 세계 GDP가 한 100조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25조 정도가 미국의 GDP고 한 18조 정도가 중국의 GDP예요. 그게 어느 정도 되냐면 중국의 GDP가 미국의 한 70% 정도, 이 정도 차지한 건데 그 수준에서 더 따라잡지 못하지 않을까. 뭐 한때는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한 2030년 되면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따라잡을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다. 상황이 도리어 격차가 좁혀지는 게 아니라 벌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피크가 왔다. 더 이상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중국 주식시장도 굉장히 안 좋은데 이대로 좀 무너지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경제 전반적인 상황이 나쁘면 당연히 나빠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중국 본토 지수를 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국 기업이 이제 해외 그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홍콩 투자잖아요. 홍콩 H인덱스도 있고 아니면 홍콩 그냥 항생인덱스 그 자체가 있는데 이게 지난 한 3년 동안 이게 절반으로 다 떨어졌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중국 경제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홍콩이 이렇게 지금 굉장히 경제적인 실물 경제도 나쁘고 주식시장도 굉장히 나쁘고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나쁜데 이게 바로 중국의 자본시장이 다 지금 이제 완전히 개방되지 않으니까 거기서는 아직 주식시장이 뭐 주식 그래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더 떨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볼 때 한 20-30% 떨어졌나요? 지난 한 3년 동안? 정확하게 제가 지표를 보지 않았는데 그쪽에 투자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낙담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이제 홍콩 쪽에 투자한 분들은 더더군다나 그걸 피부로 느끼실 텐데 절반으로 떨어지고 최근에 뭐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지금 홍콩 주식에 뭐 투자했다가 지금 물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도 많이 물려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게 바로 이제 중국 경제의 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도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의 패권 경쟁 문제라든가 사회주의 일당 독재의 강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금방 다시 살아나지 못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만약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좀 전 세계나 중국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엄청난 악영향이 있겠죠.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말 재선된다면 이거는 중국에는 저는 재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얼마 전에 뭐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어떤 기자가 묻더라고요. 만약에 재선된다면 뭐 관세를 뭐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뭐 60% 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맞습니까? 그랬더니 60% 이상 한다 이상. 60%가 아니라 엄청난 뭐 이런 얘기를 거잖아요.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 다른 나라도 지금 10% 이상 관세 부과할 거다.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진 거죠. 그만큼 비싸지니까 안 사게 되고. $100짜리 그 중국 상품이 들어오면서 60% 관세를 부과하는 $160가 되는데 과연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지금 중국이 이번 위기 지나면 교수님께서는 세계 1위 강국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중국이 아니면 미국 앞으로도 이제 이번 위기 잘 지나더라도 미국이 이길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제가 있다면. 좀 전에 이제 차이나 피크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중국이 1위 되는 거는 좀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당연히 뭐 팍스 아메리카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계속 유지할 거고 뭐 G2도 나중에 가면 흐지부지 하지 않을까. 일부에서는 뭐 팩스 시니카 하면 이제 시니카가 이제 중국인데 그래서 중국이 정말 이렇게 크게 이제 전 세계 패권을 뭐 차지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유를 뭐 말씀을 드려볼까요? 간단히? 제가 생각할 땐 첫 번째로 지금 디지털 사회로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디지털 사회 전환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사회를 만든 게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처음 컴퓨터 만들었고 인터넷 만들었고 거기에서 스마트폰 만들었고 지금 AI도 만들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디지털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IT 기술들은 다 미국에서 나올 거고요. 더군다나 미국은 그 중국이 따라올까봐 엄청난 제재를 지금 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뭐 중국에 수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러니까 삼성이라든가 아니면 SK 하이닉스라든가 아니면 TSMC라든가 대만의 그 반도체 기업이라든가 이러한 기업들이 아니면 뭐 네덜란드의 뭐 노광장비 제조하는 뭐 ASML 뭐 이러한 기업들이 중국의 그 첨단 그러한 기술이나 그 장비 그 어떤 반도체를 수출 못하게 이렇게 제한을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게 가능해요. 원천 기술을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뭐 미국이 하지 말랬다고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이런 어떤 반도체 기술 아니면 그 디지털 기술을 따라잡는 것이 굉장히 힘들 거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창의적인 인재가 많이 필요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최고의 인재들 다 모여 있고 최고의 인재를 키워내는 대학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중국의 그 젊은 인재도 좀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미국 가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중국을 안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 디지털 그런 어떤 사회로 전환, 디지털 혁명을 이끌어가는 건 미국밖에 될 수가 없을 거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산업사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결국 에너지잖아요. 에너지는 뭐 우리가 디지털 사회로 가도 계속 이제 필요할 텐데 에너지 하면 떠오르는 게 원유잖아요. 원유 생산국이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지금 미국이에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수입을 해요. 일부 생산을 하지만. 근데 앞으로 경제 규모가 점점 더 커지면 더 많이 수입해야 되는데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거기다 농산물도 마찬가지예요. 정세에서 농산물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게 어디죠? 또 미국이에요. 근데 중국도 그것도 수입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위급한 상황이 막 벌어졌을 때 만약에 미국이 지금 이 소위 얘기하는 반도체 이런 걸 딱 제재하는 것처럼 농산물 제재하고 에너지 제재하고 그러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스템 자체가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자유주의 시장 경제 이런 자본주의 정말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거기에다가 일당 독재를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데 과연 가능할까? 또 한 가지는
미국은 굉장히 젊은 인구예요. 계속 이민도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거기는 소위 출산율도 한 1.5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2022년 기준으로 1.09명밖에 안 돼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다음으로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예요. 그래서 이미 총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생산 연령 인구는 더 빠르게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2014년 이후부터 계속 비중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미국을 이길 수 있냐? 제가 지금 4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어떻게 과연 반박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무너진 어쨌든 중국 경제 해생 가능성은 있는지랑 중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급선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걸 중국 정부한테 제가 얘기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얘기해봤자 뭐 받아들일지도 않을 것 같긴 한데 저라면 경제학자로서 저는 QE를 할 것 같아요. 일단 미국처럼 양적 완화를 해서 통화량을 이제 금리만 지금 최근에 이제 장기 대출 금리를 낮췄잖아요. 약간 0.25%포인트 정도 낮췄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중국 정부가 발행한 그 국채를 중국의 인민은행이 이제 매입하는 방식의 그러한 양적 완화를 하면 돈이 실질적으로 많이 풀려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도 잠깐 실험을 하긴 했었는데 그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를 이걸 갖다가 그 개인들한테 다 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실은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 좀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는 중국은 동계올림픽 때 잠깐 그런 시스템을 약간 실험을 하게 했는데 저라면 디지털 지갑을 전부 개인들한테 만들게 해서 글로 다 쏴줘가지고 그걸 일정 기간 안에 다 쓸 수 있도록 하면 소비를 확 살릴 수 있잖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단기적인 처방이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당연히 시스템을 좀 더 시장 친화적으로 좀 바꾸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서 좀 어렵다. 아무리 근데 그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현재 상황에서 빠져나가지는 못할 것 같다.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처방이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이런 상황에 빠진 게 이제 미중 패권 갈등으로 해서 미국의 압박이 이제 먹힌 것도 있는 거잖아요. 미중 갈등 앞으로는 좀 어떻게 하려고 앞으로 중국을 또 미국은 또 어떻게 압박을 할까요? 그 압박은 여태까지 해온 방식보다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사실은 무역 제재 플러스 이제 기술 제재 또 플러스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제재까지 막 이렇게 전방위로 하지 않을까.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업가잖아요. 중국을 완전히 사업 대상으로 봐가지고 이번 기회에 완전하게 무릎 꿇히려고 뭐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앞으로 패권 전쟁은 끝나지 않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끝날 수가 없죠. 뭐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뭐 무릎을 꿇는다. 난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 항복이야. 이렇게 하겠어요. 저라면 중국몽을 그렇게 일찍 꺼내지 않고 그 등소평이 계속 얘기했던 도광양회. 얘가 좀 검을 좀 감추고 좀 정말 완전히 그 중국하고 미국이 이제 겨룰 수 있는 정도까지 좀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국내적으로 아마 그 자기 그의 어떤 직권을 계속 이제 연장하기 위해서 내세운 그런 구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중국몽이 언젠간 가야 되는 방향이었지만 조금 빨랐던 것 그걸 같다. 너무 그걸 갖다가 막 그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그걸 너무 막 내세우면서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견제를 이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위기에 몰린 중국이 혹시나 뭐 대만을 점령하려고 할 가능성이나 그런 것들은 좀 있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분야는 뭐 제 전공 영역은 아닙니다만 왜 미국과 중국 간에 이런 패권 경쟁을 벌이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그 이유를 저는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해가지고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그리스 역사학자가 당시에 스파르타하고 이제 그 패권국이죠. 기존 패권국. 그리고 새로 떠오르는 아테네라고 하는 새로운 패권국의 이제 전쟁을 이제 그 역사가가 이제 정말 잘 이제 정리한 그러한 사람인데 그 뒤에도 보니까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기존 패권국이 있는데 새로운 패권국이 등장하면 항상 싸움을 하더라. 그게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 패권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도전을 참을 수 없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꼭 그게 아니라도 이미 세계화와 엄청난 빠른 속도의 기술 변화 때문에 사양화가 너무 심화된 거예요. 그래서 뭐 소위 러스트벨트 뭐 유명하잖아요. 그 미국 북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 전통 산업들이 뭐 철강부터 시작해 자동차 뭐 다 지금 무너지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백인 노동자들이 일자리 잃어버리고 이거 뭐야 내가 이렇게 되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마침 그게 딱 떠오른 게 그게 이제 도널드 트럼프고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게 세계화를 했다는 게 결국은 전 세계 하나의 시장으로 해서 외국으로부터 많은 그런 물건이 수입되고 또 동시에 미국은 미국대로 자기들이 정말 비교 우위 있고 절대 우위 있는 그런 테크 산업이라든가 그런 서비스라든가 또 금융 분야에서 엄청난 사실은 이익을 챙기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피해를 본 그러한 쪽에서 이제 엄청난 반발이 있고 로비가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은 그래 이건 내가 해결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거기에서 희생양으로 찾은 게 이제 중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아까 중국 그래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도 우리가 이제 해볼 만해 그래서 했다는 거고 네 번째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제가 최근에 보니까 데인저 존이라고 영어로 된데 한국말로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러한 책이 하나 이제 최근에 출판됐는데 이게 뭐냐면 중국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인구 고령화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장의 한계가 거의 온 거예요 피크에 그래서 그래도 지금이 제일 미국하고 격차가 줄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아니면 중화민국 하나의 중국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밖에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대만을 때려서 하나의 중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 정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두 개는 미국이 만드는 거고 두 개는 이제 중국이 만드는 건데 거기 네 번째 얘기한 그런 도리어 지금 내가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위험한데 불안해서 지금 당장 한번 패권 경쟁을 하면서 대만을 때리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좀 힘들어지다 보니까 또 미중 패권 갈등도 있다 보니 한국은 미국 수출은 늘었고 중국 수출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런 두 강대국의 갈등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참 어려운데요.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2001년도에 WTO에 가입하고 그런 본격적으로 전 세계가 이제 하나의 시장이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최대 이제 수출국,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수출하는 대상국이 이제 중국이었잖아요. 그 전에 미국이었어요. 가장 최근에 2022년 같은 경우에 21년도 그렇고 한 우리나라 그 전체 수출의 한 4분의 1 정도가 중국으로 갔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게 한 5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25% 정도 했다가 한 20% 이렇게 줄었는데 반대로 미국에 대한 수출은 자꾸 늘어나가지고 이제 거의 근처까지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중국에 대해서 한 20% 남짓했는데 미국에 대해서 한 18% 남짓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따라잡았는데 이게 뒤집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미국이 최대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으로의 수출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옆에 바로 있고 엄청난 경제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뭐 디커플링하고 디리스킹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볼 땐 미국은 그 말장난이고 저는 디커플링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실제 완전히 이렇게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도리어 그 용어를 쓴다면 중국에 대해서 디커플링 하면 안 된다. 디리스킹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는 중국하고가 아니라 미국하고 가까이 가야 되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중국하고의 일정한 그런 경제 교류를 계속 활성화 나가야지만 우리의 실익을 찾는 거죠. 그게 바로 저는 디리스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우리나라의 최대의 그러한 정치, 군사, 외교 그런 파트너이지만 그래도 또 경제도 더 적극적으로 뭐 교류를 더 확대해 나가지만 중국도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라고 보고 동시에 우리나라가 차제에 뭐 중동이라든가 아니면 중남미라든가 아니면 특히 이제 아세안 이런 어떤 수출 다변화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 다변화하려면 사실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신산업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로 인한 수혜를 받은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요즘 중국 경제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사실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이 뭐 좋은 것도 있겠지 안 좋은 것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이제 중국 경제가 힘들어진 걸 좀 좋아하는 분들도 좀 있던데 실제로는 중국 경제가 무너지는 게 한국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겠죠? 단기적으로는 갑자기 무너지면 굉장히 나쁘고요. 장기적으로는 뭐 좋은 면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중국 경제가 만약에 미국 경제를 압도해가지고 그야말로 팍스 시니카 세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좀 그건 또 약간 부담돼요. 우리나라 엄청나게 부담이 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그동안 그래도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 하면 반도체잖아요. 그 반도체 IT 기술 분야도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빨리 따라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산업사회에서 막 뒤처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뭐 디지털 사회로 오면서 이 중국이 막 압축 성장을 우리나라가 했던 그 속도가 더 빨리 하면서 우리나라 다 따라잡고 있어요.
이게 막 따라잡고 있는데 미중 패권 경쟁을 하면서 기술 좀 전쟁도 막아준 하고 것들이 그러면서 있죠. 그걸 막아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시간을 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괜찮은데 너무 급속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커플링을 해버리거나 중국이 갑자기 확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어디로 갑자기 수출을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든 그렇죠. 나라거든요. 중국들이 급속도로 무너지는 것은 꼭 단계적으로 꼭 좋지 그렇죠. 않다. 그럼 좀 극단적인 질문으로 중국이 나중에 미국을 제치고 1위가 되는 시나리오, 그리고 중국이 지금처럼 굉장히 안 좋아지는 시나리오, 둘 중에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입장에서만 실리적으로 좋은 거는 안 좋은 거라고. 안 생각해요. 좋은 쪽이 중국이 안 좋아지는 쪽이 우리나라에 장기적으로는 좀 그래도 그나마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왜냐면 우리가 알잖아요. 미국은 적어도 뭐 미국에 대해서 뭐 여러 반미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거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뭐 우리나라 영토를 탐을 냅니까? 뭐 우리나라한테 뭐 머리 숙여라 그게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 반만 역사상 어떻게 했어요? 옆에 있으면서 항상 침략을 하고 사대주의로 그냥 나는 왕이고 너는 신하고 내가 형이고 넌 동생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살지 않았나요? 그런 사회로 다시 갈 수 없지 않을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가들이 뭐 북한, 중국, 일본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멀리쯤에 가까운 것도 미국 등이 있는데 다 우리나라랑 이제 반미도 있고 반중도 있고 반일도 있고 다 국가별로 좀 안 좋은 감정들이 많이 있네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가깝게 지리적으로나 아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 가까운 나라하고는 많은 것을 같이 공유하고 경쟁하고 협력하고 뭐 이런 가운데서 서로 뭐 좋은 것 싫은 걸 많이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뭐 유럽 국가들하고는 우리가 특별히 뭐 반목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 유럽 국가들이 사실 우리 어떻게 보면 와 남이랑은 있다. 싸울 일이 없는데 우리가 만약에 가족이 더 싸우는 우리가 거죠. 땅을 딱 파가지고 유럽으로 딱 갔어요. 우리가 유럽으로 가면요,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뭐 독일, 이탈리, 뭐 그리고 뭐 프랑스, 영국 다음 한 5번째 정도의 큰 나라거든요. 그럼 거기는 옆에 나라들하고 우리가 안 싸우겠어요? 엄청나게 싸우면서 또 뭐 서로 싫다 좋다 이러지 않을까요?